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자를 할까 했는데 왜냐하면 쉽게 말하는 철학이니까 바로 장자로 넘어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노자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장자로 넘어가 봐야 아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라온 노자에 대한 설명을 저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해를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또 따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상대가 모두 알아듣는 방식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 다양하게 얘기해보면 상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체를 말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작용만 말해버린다면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진 못하더라고요. 왜 우리도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살아온 환경,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서 그냥 그 사람이 했던 업적만 얘기한다면 좀 뭔가 덜 들은 느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음, 쉽게 말하는 것만이 과연 어, 그게 쉽게 전달되는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깼습니다. 어, 알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한번 다시 시간을 아껴서 어, 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자에 대한 출신 배경부터 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빠르게 훑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노자 도덕경을 치면 저보다 훌륭한 강의가 많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다 찾아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빠르게 그 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자는 우선 생물연대는 분명치 않아요. 고대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석가모니 있고요.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그 노자와 장자 뭐 음, 공자, 맹자 그렇게 있었잖아요. 어, 그 사람들은 그 기원전 5, 6세기에서 뭐 2, 3세기까지 정말 음, 훌륭한 인물들이 같은 동시대에 주르륵 있었죠. 그 시대를 좀 가보면 좋을 텐데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죠. 그 시대의 기후 조건과 천체의 조건들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한 책은 없어요. 음, 그런데 그냥 여러 주워 듣는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시력이 좋았대요. 시력이 좋은 건지 하늘이 가까운 건지 아니면은 행성이 가까웠던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죠. 어디에 적혀 있는 글도 없으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 이쪽 별에서 저쪽 별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우주를 바라볼 때 요즘 들어서 그 뭐야 양자역학 하면서 뭐 우주를 뭐 허블 망원경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구가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계속 다른 그 어, 세계가 또 펼쳐지고 펼쳐지고 음, 뭐 다중우주 이론 뭐 그런 것도 주장돼서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어, 우선 이제 대충 그런 철학자가 동시대에 나타났었다. 그때 이 노자도 살고 있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 대략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성도 이고 이름도 이어서 우리나라 율곡 이이처럼 노자의 이름도 이이입니다.
음. 그 왜 대단한 사람들은 출생의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자의 그 탄생유라 아니, 전설 그런 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미지니까 한번 들어보죠. 그의 어머니가 62년 동안 노자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성이 이시잖아요. 그 오얏리, 오얏은 자두나무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두나무에 기대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머리칼이 벌써 하얗게 새어 있었고 말도 그냥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늙어서 태어난 아이를 늙었다고 해서 늙을 노자를 붙인 거죠. 그리고 존칭을 의미하는 자자를 붙여준 거예요. 옛날에 자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칭을 의미하는 거 맞죠. 그래서 노자가 되었다고 불립니다. 그리고 노자는 젊은 시절 주나라 천자를 섬겼는데 그의 관직이 그 주나라 왕실 왕립도서관, 국립도서관의 그 사서의 관직의 대장, 관장이 수장실 문서를 관리하는 관장이라고 전해졌고요. 그는 이 일을 40여 년 동안 담당하면서 꾸준히 했다고 해요. 주나라가 급격히 쇠락하기 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들이 다 보관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떨어져서 끈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그거를 이어붙여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는 사람이 그거를 붙여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앞뒤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 붙일 수가 없는데 노자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다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의 궁금증과 세상 이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궁금증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문과 함께 그 많은 책들을 많이 읽었으니까 대단한 인 거는 맞습니다. 어, 정말 공자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죠. 춘추시대 말기에 이르러 주나라가 급격히 쇠퇴하자 뭐 이를 한탄해서 관직에 물러났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뒤로 물러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글로 적어보겠다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지내다가 고향에서 그 생활이 여의치 않았고 또 노자를 싫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해코지하고 노자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또 산으로 옮겼다가 산에서 은둔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또 뭐 그때가 춘추 시대니까 가끔씩 강도가 들어오면 또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다 해서 서쪽 관문으로 이제 떠난 거죠. 그때 윤이라는 그 문지기 관직을 하고 있는 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오천자라는 글을 남겨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도덕경인데 도와 덕경이죠. 그 책은 윤희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한 어떤 큰 가르침을 적은 누구라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기고 간 거거든요. 음, 서쪽으로 뭐 가서 여생을 마쳤다. 뭐 200살까지 살았다. 뭐 인도에 가서 또 활동을 했다. 여러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 음, 그분이 관직을 맡고 있을 당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공자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죠. 그게 대략 519년이라고 해요. 기원전이죠. 어, 기원전 519년에 있던 일인데 음, 어, 노자가 말하는 얘는
어, 왜 노자가 도와 덕을 높은 덕, 낮은 덕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문장이 있어요. 그게 38장인가 그럴 거예요. 어, 높은 덕은 덕이 아니라고 여김으로써, 그러니까 덕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덕이 되는 행위라는 거죠. 하지만 낮은 덕이 있어요. 낮은 덕은 덕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덕을 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런 걸 해야지라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덕을 베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덕이 없다. 그래서 높은 덕과 낮은 덕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높은 덕, 낮은 덕, 높은 인, 높은 의, 그리고 예도 최상의 예, 그리고 뭐 낮은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구분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예는 정말 우리가 모든 그 도와 덕이 사라졌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 예이기 때문에 음, 가히 반길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공자에게 충고를 했던 거예요. 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도와 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라고 하면 어, 저번 시간에 도가도 비상도 그걸 얘기했었잖아요. 음, 그거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우선 도와 덕경을 썼는데 구분해서 이렇게 81장을 썼는데 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도를 규정하면 안 돼요. 도는 절대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름을 억지로 붙이자면 도는 우주의 법칙, 질서, 우주의 진리, 뭐 그런 거예요. 우주의 근본 원리,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큰 사고죠. 우리 뒤에 그 머물러 있는 저 우주의 법칙과 질서입니다. 덕은 뭘까요? 그걸 인간 세계로 끌어온 거예요. 그 우주의 그 법칙과 진리를 이 인간 세계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도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덕스럽게. 그게 바로 덕입니다. 도경과 덕경으로 구분한 거죠. 먼저 우주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걸 인간 세계에 끌어와서 그걸 덕스럽게 이렇게 쓰도록 서로 이런 우주의 진리에 맞게 인간도 부합하면서 거기에 하늘을 본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도덕경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이 덕스러운,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에 맞게 거기에 부합하는 인간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해요. 음. 성인이 어덜트, 뭐 어린아이의 반대말, 다 자란 어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은 하늘의 우주 질서에 맞게 인간 세계에 그거를 덕스럽게 펼쳐내는 사람. 그래서 만인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 그게 이로운지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덕이 아니라고 여김으로 그냥 자기 일 그냥 하는 거죠. 묵묵히. 그러면서 그게 덕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바로 높은 덕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덕이 있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공자도 성인 맞고요. 맹자도 성인 맞습니다.
노자는 당연히 성인이고요. 당나라 때 그 도가의 어떤 사상을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데 과연 그게 국교로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펼쳐지진 않았겠죠. 음, 그거를 지향한다. 뭐 그 정도이겠지. 그게 이루어진 당나라 시대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도와 덕은 노자의 핵심인데 이게 바로 노장 사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노자와 장자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노자와 장자를 같이 보느냐. 다르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같고 저렇게 보면 다르다. 그런 거지. 그거를 꼭 나눠야 한다. 뭐 그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같을 수 있으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고 저런 면에서는 다르니까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노자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걸 제왕의 학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정치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서다. 성인을 국가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치서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음, 그렇게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자기 말에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건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확신하는 능력. 음, 뭐 저도 지금 확신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거는 다분히 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인은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의 학문, 이상적인 통치의 기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또 개인이 보면 자기의 처세술, 겉모술수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자기가 어떠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자기만의 처세술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 감탄해서 나의 어떤 기초 이념 사상으로 끌고 가겠다 하면 그거는 바로 종교적인 색채를 갖게 되는 거죠. 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갈고 닦아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뭐, 여러 갈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반드시 하나로 국한된다는 거는 학문의 이기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노자가 바라는 게 아니죠. 음. 노자는 무의의 정신, 관용의 정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성이 없는. 왜 그 홍익학당에서 그 인문학 강좌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경영을 하는 측면이다. 국가 경영, 뭐 자기 경영. 국가를 위해서 경영할 때는 제왕지학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보는 책이라면 자기 경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학문의 깊이가 깊으신 분이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철학과를 나왔다고 하셨는데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깊으세요. 음. 자, 노자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도라는 것을 해석할 때 그 여러 해석이 나와요. 뭐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면 진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걸어다니는 워킹, 길, 그리고 어떤 방법, 기술, 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도는 우주의 길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주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펼치는 길, 우주의 법칙과 질서, 우주의 근본 원리,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 이 도입니다. 근데 노자의 도, 좀 더 은밀한 의미를 갖고 있죠. 신비로운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실체, 그 실체를 이루는 근본 이치가 도이다. 그렇게 그냥 우주만 딱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게 도입니다. 그리고 덕은 무엇인가? 덕은 아까 얘기했죠. 우주를 인간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도경 37장, 덕경 44장으로 나누어서 덕은 도의 본질이 반영된 인간의 마음이다. 노자는 인간의 근본 심성이 우주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나라 시대에 국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때 왕과 귀족들은 이 정치와 권력에 대한 처세서로 또 이 문학적이고 종교적인 이 도가에 맞춰서 수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하는 학자와 선비들도 다분히 그럴 수 있고요. 수당, 송원, 명청. 당나라의 도교 사상이 이제 사라지고 송나라, 송나라의 주자가 이제 육아를 이제 펼쳤고 육아가 또 사라져요. 그리고 양명학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에 그 송나라의 그 주자학, 성리학, 유학 다 같은 말이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어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이어서 이렇게 조선왕조 500년을 이어온 그런 나라이고 그 근본 사상이 우리 저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려면 중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로 와서 배웁니다.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유학을 배우고 가요.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킨 나라다. 유학은 그렇다라는 거죠. 종교적 색채도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런 도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은 말한 것 같아요. 이걸 7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도를 도라 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러한 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뭘 그렇게 말했냐면 이걸 한번 놓을게요. 제가 노트북이 고장나서 할 수 없이 이제 보드를 놓고서 쓰면서 하면 좋은데 보드가 있는데 제가 모며가며 그래도 바빠도 이렇게 문방구 보이면 가서 보드마카도 사고 했거든요. 근데 뭐 너무 같이 할 것들이 많아요. 이걸 또 보드마카를 세워서 또 써야 하잖아요. 그럼 벽에 못을 박아야 되고 또 의자도 갖다 놔야 되고 카메라 설치도 삼각대에다가 또 일자로 세워놔야 되고 삼각대가 있었는데 아이가 그걸 와가지고 치웠어요. 제가 찍는지도 모르고 치운 거죠, 걔는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둔다고 잘 둔 것 같은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삼각대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사용할 수밖에. 뭐 그런 겁니다. 뭐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안 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님 저것으로 하고 순망치 아닌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노자를 알려면 이 유무를 알아야 됩니다. 유와 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게 노자 제1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무가 나와요. 자, 그러면 도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도를 설명한 사람들은 각자 그 해석이 다 달라요. 도라고 말한다면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거는 김영옥 선생님의 해석이고요. 또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거는 또 다른 데서 또 해석한 부분이고요.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러한 도는 아니다. 대충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쉽게 말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옛날에 누구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거나 그 사람의 신체의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것도 늑대와 함께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걔한테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왜 공구 귀가 공기라고도 한다 그랬나? 귀가 크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전 이렇게 말할래요. 도는 이름 붙여줄 수 없는 거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 우리가 함부로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거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어디에도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듯하나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무의이나 무불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고요한 텅 빈 마음의 자리이다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 듯 모든 만물을 생해주고 텅 빈 공간이지만 그의 작용력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하는 인간 세계에서 너희들이 말하고 소통하는 그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의 도가 아닌 거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도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억지로 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누가? 노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게 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무가 나와요. 무부터 말해야 되겠죠. 무는 천지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무는 천지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유는 만물지 모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의 시작, 핵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게 팡 하고 터져서 무엇이 딱 생겨났어요. 그게 만물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얘는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비로소 존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탄생을 딱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만물지모, 유.
어머니가, 만물의 어머니가 그 유를 탄생시킨 거죠. 유무를 우리는 대립적 언어로 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유와 무,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곳에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와 무는 상호 보완적인 거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딱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도 갖다 붙이고 저렇게도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루어야죠. 만물은 모두를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아요. 어, 곧 있으면 이제 상강이라는 계절이 오겠지만, 저는 그 상강에 대해서 예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만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면 여름이 쭉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느냐. 그러면 상강의 서리가 만물을 죽이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이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만물을 키워내려면 그 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빼곡하게 땅은 채워져서 숨도 못 쉴 거예요, 아마. 하지만 상강이라는 계절이 와서 만물을 탁 서리로써 싹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거를 저장하잖아요.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겨울을 이기죠. 다람쥐는 땅속에 묻고요. 다 각자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험난한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또 다시 봄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음과 양의 순환하는 이치라고 봐야지, 음과 양을 구분해서 딱 반절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너는 좋고 나는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저 도적인 마음은 이거를 서로 상생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어, 그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겨서 음이 극에 이르러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양이라는 하나를 딱 하나 탄생시키면서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또 양이 극에 이르면 또 음이 딱 탄생하고, 그런 것으로 서로 순환의 원리로 서로 돕는 관계, 그거를 유무의 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양의 상생이 유무의 상생이기도 한 거죠. 있고 없음에 이름은 다르나 같은 곳에서 나왔다. 그게 도의 작용의 유무의 관계이죠. 자, 이거는 불가적인 걸로 공을 하나 써놨습니다. 텅 빈 자리, 그거를 도가의 도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육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육아는 이거를 중이라고 해요. 중,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라고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갈 때 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왜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것들이 또 성리학이잖아요. 희노애락지 미발이 위지 중이요.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는 것, 발익의 중절도에 맞게 딱 펼쳐지는 것이 위지화라 해서 중화를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의 중과 화가 지극히 하면 만물이 거기에서 잘 이렇게 이롭게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육아의 사상이에요. 대충 비슷한 맥락들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죠. 여기 철학책을 보니까 기본 철학서를 보니까 모세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어, 딱 모세와 대화를 하게 된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모세가 물어봤나 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휴, 정말 뭔가 다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느님이라고 부른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붙인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연인 거죠. 자연. 도는 도법 자연이라고 해요. 도법 자연. 스스로 그런 자이다. 도는 도법 자연. 한번 이걸 볼까요? 이건 다 본 것 같고 이걸 한번 볼게요. 대충 설명해 보려고 좀 적어본 건데요. 여기 이 부분 도법 자연. 이거는 본받을 법자예요. 법도 되지만 이게 본받다라는 이제 뜻도 되거든요. 도는 자연을 본받고, 그러니까 도천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 자연은 이제 이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럼 여기는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한번 그렇게 읽어볼게요. 도법 자연, 천법 도, 지법 천, 인법 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스스로 그러한 자이다. 나는 스스로 그러한 자이다. 곡 도와 자연은 이꼬르 같다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점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도는 자연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결국 이건 뭐예요? 다 자연을 본받는다는 얘기죠. 도와 자연을 우리는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요? 군자이고 성인이고 그 저기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해야 비로소 하늘의 뜻에 알맞는 행위를 이어가는 사람이 왕이라고 했잖아요. 일은 신하들이 하는 거라고 했죠. 왕은 그저 하늘의 뜻에 맞게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하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었어요? 왕이 하늘의 이치에 맞게 일을 하는지 그거를 계속 이게 간언을 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지내는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살피는 게 또 신하의 일이겠죠. 신하가 바쁘죠. 위도 살피고 아래도 살피고 해야 되니까. 네. 왜 중국에 우임금이 있었어요. 치수 사업을 했거든요. 중국 땅이 굉장히 이게 좀 저지대에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땅 구조를 갖고 있나 봐요. 지형 구조를. 그래서 이게 비만 왔다 하면은 범람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치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우임금의 아버지가 그거를 막기만 했대요. 이렇게 물이 넘어오면 그거를 못 넘어오게 막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임금이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해서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물을 뚫어줘야 한다. 그래서 물이 흘러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아래로 흘러가서 터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치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인을 이해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임금의 할 일이었죠. 그 순임금이 자기 나라 경영을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음, 자기 집을 지나치는데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에 빠져가지고 여기 우리 집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들어가서 잠깐 쉬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했다고 해요. 어, 그냥 그거는 높은 덕인 거죠. 낮은 덕이 아닌 거죠. 누가 나에게 들어가서 쉬면 뭐라고 할까봐 들어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냥 뭐 들어갈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그냥 얼른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자기 일을 그냥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더 높은 덕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영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나라 경영, 자기 경영. 그래서 우리는 경영이 하면 뭡니까? 부하가 아니죠. 경영자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안목이 아닌, 좁은 안목이 아닌 자기라는 국한된 어떤 경계로 들어가면 되게 좁아지잖아요.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거는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자꾸 자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지의 진리로 돌려서 큰 안목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큰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에 매몰되면 정신병 걸립니다. 계속 거기에서 시비를 따지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타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상생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죠. 결국 나라는 세계에 빠져버리면 타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타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자가 설명하는 방식은 참 특이해요. 모두에게 이해를 구하는 어떤 글의 전개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끌어와서 저 멀리 있는 것에 대입해버리는 거죠. 순차적으로 설명도 안 해줘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된다. 어떠냐? 이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결국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은 비어 있다. 돈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쓸모를 얻는다. 가지려고 하는 자, 잡으려고 하는 자는 집착하는 자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자라면은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뜻이 펼쳐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언어라는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그냥 반대적인 개념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뭐 결국 이거라는 거야, 저거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결국 너는 있고 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없음은 있음을 만들고 있음은 없음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유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없음에서 있음이 하나 탄생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무라는 존재가 있어서 만물에 뭐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거는 만물을 이롭게 해주는 어떤 작용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만물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유라고 해서 만물의 어머니가 유를 하나 딱 나왔어요. 태어나게 했어요. 그 작용력도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무가 또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 비워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초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득 차면 결국 덜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덜어냄을 초래한다. 이 물잔에 물을 가득
담아요. 계속 담아요. 담으려고 계속 담아요.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밖으로 흘러내려와서 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덜어낼 수밖에 없는 원리. 그게 만초선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무로 향하는 거죠. 그 유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뚜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다. 이 비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쓸모를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릇을 예로 들었고요. 또 집 안에 방도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비어 있음의 쓸모,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마땅히 그 그릇 안이 비어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쓸모를 얻는 것이 바로 그릇이라는 거죠. 그게 도의 작용인 겁니다. 그리고 창문과 문을 뚫어야 집이나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창고라고 생각하지,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다, 뭐 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의 쓸모를 얻는 거죠. 이렇게 비어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라는 자체도 유가 무엇을 상하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와 무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유가 어떤 것을 이렇게 상하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유가 아닌 거죠. 지금은 부단히 좀 자기에 집중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고. 그런데 정말 많이 가졌을 때 그 불안감이 해소되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일본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직장을 쭉 다녔을 때는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재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 옷장에 옷이 정말 빼곡했대요. 그런데 직장을 잃고서 어, 이제 좁은 집으로 옮겨야 했을 때 그 제일 먼저 처분해야 될 것들이 옷들이었대요. 많은 것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많은 옷들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사다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먹을 것들, 다 소화할 수도 없는 그런 양을 냉장고에 저장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루에 먹는 양이 제한돼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음, 불안감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그동안 취하고 살았다. 그리고 없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 안 쓰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 쓸 이유도 없고, 음, 또 안 쓰니까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죠. 쓸 곳이 없는데 써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편안하대요. 그 화장실 선반에 빼곡한 화장품들, 그때 발랐던 그 수많은 화장품들 없지만 지금도 피부 상태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래요.
지금 몇 개 없는 화장품으로 이렇게 생활하지만 피부에 뭐 불만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좀 단순한 삶을 지향하기도 하잖아요. 무소유. 어차피 이렇게 사람은 40대까지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5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 비워내는 일들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날개를 하나씩 달고 사회라는 세계에 또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삶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가정이라는 환경을 이끌고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삶으로 가야 되니까 좀 더 내어주고 갖고 있는 걸 비우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죠. 그리고 좀 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좀 바라죠. 음. 제가 땅을 사서 농막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다들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갖고 있는 국한된 사고를 가지고 저한테 자꾸 대입을 해요. 갖고 그게 맞단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은가 봐요. 가지고 계속 그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별로 접촉하기가 싫더라고요. 똑같은 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억울하게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목적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땅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되팔려고 온 것이다. 외부인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한 달에 200은 쓰더라. 그런 건 준비하고 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미리 다 알아보거든요. 물론 이제 다 갖추고 전처럼 살려면 200이라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금의 미래의 가치를 따져보면 그만한 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굳이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지레 그런 말들에 겁먹고 농촌으로 가는 걸 이제 겁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더라. 카더라에 매몰돼가지고 도시에서 정말 그 비좁은 한 평짜리 집안에서 움츠리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판자촌 같은 데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분들 다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뭐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화장지도 준다면은 가가지고 그 강의 듣고 화장지 받아와요. 그러면 충분히 상추 키울 수 있고, 무 심을 수 있고, 배추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굳이 화장지 받아올 이유 없죠. 내가 직접 생산해서 내 땅에서 길러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면 좋죠. 아, 쉬어가는 타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음, 비어있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우리가 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 안에 유물을 얘기했어요. 음, 유와 무는 상호 공존하는 상생하는 관계다. 그리고 비어있음을 또 얘기했어요. 비어있음이 과연 비어있느냐 없느냐. 인간은 여기에 꽉 채우는 삶을 살아요. 뭔가 다 채워야 있다고 여겨요. 하지만 요거를 어느 정도 채웠을 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의 존재, 덜어냈을 때 무의 존재도 우리에게 쓸모를 가져다 준다. 그거를 노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유와 무를 낳지만 다 모두 도의 작용이죠.
도의 실체와 도의 작용이잖아요. 왜 도는 도의 가장 근접한 설명을 겸허와 부쟁이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무리다. 하지만 만물을 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어떤 틀에 갇혀지면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변화해서 거기에서 또 자기의 변화된 자기의 삶을 이제 꾀하는 거죠. 왜 네모라는 틀에 갇히면 네모라는 모양을 하면서 네모라는 형체의 물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속세라는 세상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 남편처럼 회사 직원, 어, 어, 대기업 부장이거든요. 부장의 위치에 처하에 있으면서 거기에 할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기술자다. 그러면 기술자라는 어떤 나의 전문직에 거기에 맞는 일들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모두 위하는 일들이죠. 사회에. 모두 대등한 관계이고 쓸모있는 일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아요.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다투지 않아요. 최고에서는 물과 같으니까. 최고에서는 물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 인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얘기한 게 또 도가사상이죠. 인위성이 없는 자연스러움. 어떤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무의자연을 얘기한 게 도가사상이죠. 그리고 무의자연은 평등적 세계관을 말하고 절대적인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끼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대주의를 지향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도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많이 있게 되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조건을 맞춰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군청이나 가야 되잖아요.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걸 만들어 와라, 저걸 만들어 와라. 근데 그런 것들은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많이 내 생활을 방해하잖아요. 전 저번에 솔직히 요즘 같은 컴퓨터 시대에 이런 것도 지원 안 되냐. 내 이름 하나 딱 대면 이게 딱 자르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내가 왜 이걸 등본을 떼가지고 제출을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느냐.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 거는 뒤에 다발인데 서류 맞춰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제도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억압하면 좀 귀찮더라고요, 많이. 자, 도가가 말하는 이상국가는 뭔가요? 무의와 무욕하는 소국 과민의 세상을 원한다고 했죠. 어, 자기성이 없고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는 거예요. 너와 나의 어떤 경계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그거는 유를 위한 게 아니고요. 무를 위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로 가기 위한 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저 사람이 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너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적은 나라, 적은 백성, 소국과민을 지향했던 도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졌죠. 소국과민이라고 하면 적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면 나라가 참 많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춘추 전국시대에 나라는 거의 140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전국 칠홍으로 딱 축소돼 버렸으니까 133개국은 망했다는 뜻이죠. 어, 그러니까 7개의 나라가 결국 221년 진시황이 이제 통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 직전에 어떤 삶을 살았으니까 노자와 장자는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담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시대성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고민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가 자기 안에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 기회를 틈타가지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선악을 내세워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잣대를 갖다 대서 네가 잘못했다 해서 이겨먹어가지고 내가 좀 더 가져오려고 하는 선악도 만인을 위한 선악이어야지 자기만을 위한 선악을 함부로 규정해서 만들면 그거는 폭력입니다. 어, 이 사람은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선이지만 저 사람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선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미와 추, 선과 악, 시와 비는 그냥 분별, 이성적 분별을 갖다 대입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분별을 탈피하라는 말은 불가에서도 얘기하죠. 그래서 도와 한 몸이 되어라. 마음의 상태를 공의 자리에 놓아서 너와 내가 같음을 이해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 도가나 불가나 똑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도가는 이상적 인간을 뭐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성인 뭐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 뭐 육아에서도 모두 공부하고 닦으면 수행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불가에서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서 그냥 이제 끝마칠게요. 이 정도면 많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굳이 텍스트를 같이 읽어볼 필요 없이 이것만 하나 딱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색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한대요. 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당신은 못 봤느냐. 왜 오색을 눈을 멀다고만 얘기하느냐.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생의 대립적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상생하지 않잖아요. 반대로만 생각하잖아요. 꽉 채우지 않으면 없는 거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그쵸? 이 유와 무가 공존했을 때 우리는 이게 서로 친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색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죠. 오색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우려면 내가 좀 만족을 빨리 느껴야 되겠다. 이 아름다움은 어, 그 나의 아름다움만 되는 게 아니고 너의 아름다움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아름다움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극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10이 있다면 10으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 그러면 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1에서 10까지 갔으면
거기서 다시 반대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치를 이해해야 되는데 굳이 10까지 채우겠다는 거죠. 영원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오색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자, 오음, 소리음이죠. 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그리고 오미, 사람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지나치게 맛있는 것만 추구하면 평범한 거 먹으면 이게 뭔 맛이야 하죠. 밖에서 치킨 먹다가 안에 가서 닭백숙 먹으려면 별로 맛 없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기로 하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 상교조, 비교할교, 전후상수. 유는 유와 무는 서로 생한다.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는 거죠. 유와 무는 서로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쉬움이 있는 거죠. 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게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장단도 마찬가지예요. 긴 자가 있고 또 작은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후도 그래요. 앞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를 수 있는 거고, 뒤가 있기 때문에 또 앞에 또 뒤를 따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너는 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서로 공존하는 사이이다. 그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노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우화로 장자 한번 해보겠습니다.